네, 168페이지 저당권의 효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저당권에 어떤 효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파트인데요. 보시면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근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이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에도 이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담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부동산이 나중에 좀 변동이 되면 어디까지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은요,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준 원금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에서는 원본이라고 한다.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생기죠.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위약을 했을 때 원본, 이자, 위약금을 담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 비용이 들어가요. 실행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이게 봐보세요. 이자가 아직 그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생기는데 만약에 날짜를 못 지켰어. 그러면 지연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담보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중에 이제 암기법은 지금부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손해배상 해서 원이비, 실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실손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이가 위에 대해서 실손보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연배상은 1년분만 담보된다라고 한다. 더 자세한 얘기는 좀 놔두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담보가 된다. 채권이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10억이 있는데 그중에 요것들 다 계산해 보니까 10억 중에서 얘네들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9억이다 그러면 9억까지만 담보가 되는 거죠. 요거 밖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지연이자가 1년 이후에도 계속 생겨서 나중에 그게 9억을 넘어섰어. 그러면 9억을 넘어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당권으로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요. 그 건물에다가 또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뭔가 변화가 생겼네? 그러면 거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부합물, 종물 여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말한다. 이 부합물의 대표적인 예 그러면 건물을 증축한 경우가 있어요. 증축 부분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증축이 됐어. 그러면 그 증축 부분에까지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맞아. 예. 거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증축된 부분에까지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인 거죠. 근데 이게 저당권 설정 전부터 증축된 부분이거나 저당권 설정 후에 증축된 부분이거나 이런 걸 안 따져.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물이 있는데 종물은 그 건물에 예를 들면 그게 주된 건물이 있어. 주된 물건이 있어.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에 딸린 거. 종은 딸렸죠. 딸린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이 문제된 사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주유소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주유기를 종물이라고 하는데 주유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를 하게 되면
주유소가 경락이 되면 주유기도 딸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락이니 아니 그 주유소 사업을 하려면 주유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된다. 거기에다가 과실이 있어요. 과실. 우리 이제 과실 그러면요.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물건으로부터 뭔가 생겼어. 그러면 그것을 과실이라고 한다. 이해하기 쉽게는 우리 사과나무라는 물건이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죠. 그 사과가 천연과실이 돼. 네, 과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과실 그러면 월세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집을 세를 줬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월세가 생긴 거죠. 차임이 생겼어. 그런 것을 과실이라고 한다. 근데 과실은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해놓고 세를 주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는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는 거죠. 설정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경매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못 받아. 은행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미칠 수가 있는데 압류 이후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압류가 된 뒤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부합물, 종물, 과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물상 대비를 공부를 했었죠. 그 물상 대비를 공부를 했는데 그 물상 대비 그 얘기가 여기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인 거다. 그래서 물상 대비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우리 교재로 잠깐 체크해 보실 텐데요. 168페이지 가시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번 목적물의 범위가 나와 있죠. 358조 조문을 잠깐 보실 건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종물 동그라미.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종물 동그라미. 일단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이 나왔는데요. 거기는 제목에다가 과실 세모합니다. 즉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월세를 집주인이 받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런데 압류가 있은 후, 압류 후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후에는 과실에도 미친다는 것인 거다. 즉 이게 경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주인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걸 은행에서 받아가는 것인 거다. 나중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밑에 있는 것들은 놔두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360조 조문을 보시면 저당권은 원본, 이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 지연이자 이런 표현으로 같이 써도 됩니다.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에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두 문자로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원, 이, 위, 손실, 원이, 위, 손실 이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이, 위, 실손 이렇게 해도 되고 원이, 위, 손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연배상과 관련해서 1년분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보가 된다라고 한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나왔는데 제목에다가만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경매 청구권 동그라미, 우선 변제적 효력 동그라미인데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당권은 결국 이 채권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갚으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것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가장 기본적인 저당권에 관한 설명인 거죠. 요것만 제목만 봐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69페이지 3번의 제3취득자 요게 나와 있어요. 제3취득자라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고요. 요거랑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그 제3취득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봐보세요. 앞에서 개념 저당권자가 있었고 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채권자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 채무자가 되죠. 그런데 제3자가 채무자,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이 제3자를 뭐라고 하느냐?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거를 딴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양도가 있어. 양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생기죠. 특히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제3취득자라고 한다. 용어를 알아두시라고요. 제3취득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그냥 안고 산 거예요.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 거. 이것을 제3취득자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제3취득자는 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두는데 그거는 지금 입문 수준을 넘어서니까 내용은 놔두고요. 제3취득자 개념만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69페이지 오시면 그 의의만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여기다가 후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소유권 동그라미.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양수인인 거죠. 양수인. 그래서 양수인이 제3취득자가 되고 또는 그 저당 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지상권 동그라미, 전세권 동그라미.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도 제3취득자라고 한다. 소유자만 제3취득자가 아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여기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밑에다가 용익물권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용익물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도 제3취득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예, 요 정도만 봐두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70페이지 보시는데 2번에 일괄경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맨 마지막에 일괄경매 청구권 요거를 하나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거를 한번 봐보실 텐데요. 일괄경매 청구권은 어떤 것인 거냐면 우리 보세요. 일괄경매 청구권은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예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야. 근데 저당권 설정 전부터 만약에 그 위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가 나중에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후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어. 그러면 보세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돼 있죠. 근데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 저당권에 대해서 빚을 안 갚으면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건물도 같이 경매를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경매를 같이 해라 이건 아니고 경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건물 철거되게 되면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막 싸움이 생겨.
그래서 아예 저당권자한테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는 것인 거죠. 일괄 경매 청구권은요,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건물을 짓고 법에서 축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매할 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저당권 설정자가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짓고 나중에 뭐까지? 소유까지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 거다. 다시 예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에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저당권 설정이 됐어. 즉 을이 저당권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번 여기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기에 갑이 또 건물을 지은 거죠. 축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이것이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건물만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인 거다. 이건 이 선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건물에만 따로 이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철거 청구를 해도 되는 것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두실 것이, 원래 여기 저당권 설정된 것은 토지만에 대해서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저당권에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 거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만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인 거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0페이지 오시면 제365조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65조가 나와 있는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인데 365조에서 여기 첫 번째 줄 설정자 동그라미 칩니다.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축조 동그라미. 그때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토지와 함께 건물 동그라미. 경매 청구 동그라미.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그래서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 거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71페이지 용어 정리, 이거 한 가지만 좀 잠깐 보시고 갈 건데, 이제 이건 공부할 때 나중에 필요합니다. 거기 용어 정리에 마지막에 말소 기준 권리 여기에다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동그라미를 치시겠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에 이제 을구란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이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매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매를 하게 되면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당권까지 다 경매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병의 1번 저당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중간에 예를 들면 A가 또 다른 층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때 병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자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1번 저당권이 이 말소 기준 유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말소되고 전세권도 말소되고 그리고 2번 저당권도 말소가 되고 지상권은 남아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되었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의 뜻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와 있는 것들 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앞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 제5절 근저당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근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요. 보시다시피 이게 앞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보통의 저당권이에요. 보통의 저당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5억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저당권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장래 불특정 채권 내지는 장래 불확정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 불확정 채권이 있다. 내지는 장래 불특정 채권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를 좀 상정을 해보시면 되느냐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주유소하고 정유사가 기름을 서로 공급하면서 거기에 이제 외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 대주고 기름 대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혹시 돈 떼일지도 모르니까 정유사가 저당권 설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까지는 그 저당권으로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근저당이다라고 한다. 이 근자가 뿌리 근자인데 그 계속적 거래 관계 그 자체를 뿌리를 이게 담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피담보 채권 그랬는데 이게 원본, 이자, 위약금 그리고 실행비용,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담보했었는데 만약에 그걸 넉넉하게 이렇게 담보를 해두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후순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저당권 설정할 때 이 채권 중에 얼마까지 담보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최고액을 정하고 여기까지만 담보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저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빚을 안 갚아서 경매를 하게 되면 그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사실 실무상은 우리 은행에 가셔서 보면 대부분 다 이 근저당 등기가 돼 있어요. 사실상 이거 근저당 등기 안 돼 있는 게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일일이 예를 들면 5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하더라도 그게 이자가 늘어나고 지연이자가 됐을 때 나중에 얼마가 될지 막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뭘 해버려? 근저당 등기를 해놔버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그 부동산으로는 얼마까지 담보가 되는구나.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의미에서 근저당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한다. 장래 불확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하고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근저당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 근저당 등기가 돼 있는 것과 구별해서 보신다. 은행 같으면 예를 들면 이제 당좌 대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빚이 뭐 늘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플러스가 되기도 은행 잔고가 플러스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내가 마이너스 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저당권 등기는 그대로 살아 있어. 그래서 이제 부종성이 좀 완화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게 근저당이다. 이렇게 두시고 봐보시겠습니다. 172페이지 오셔서 근저당 보시면 1번에 의해서 여기서 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 동그라미
장래 불특정 다수의 채권 동그라미. 이것을 담보하려는 저당권이 근저당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근저당권이 성립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걸 봅니다. 2번에 근저당권이 등기해서 등기 동그라미. 2번에 2번입니다. 등기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근저당일 때는 어떤 것을 등기해야 되느냐. 근저당이라는 취지 근저당 동그라미. 최고액 동그라미. 채무자는 두고요.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다. 얼마, 여기서 최고액은 얼마까지 담보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얼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근저당권의 효력에서 여기서는 근저당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최고액 동그라미, 우선 변제 동그라미 이렇게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는 최고액을 벗어났죠. 그러면 물론 이제 채무자한테 다 받을 수는 있어요. 채무자는 다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경매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때는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 거죠. 네, 이런 것이 근저당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물권법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셨어요. 물권법 내용을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물권으로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만 잠깐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공부한 물권의 종류로는요. 점유권이라는 게 있었다. 이 점유권은 갖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예요. 이게 갖고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다. 그걸 이제 사실상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갖고 있으면. 그래서 도둑일지라도 갖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이제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본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 본권에서 가장 완전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설정해줘. 그러면 이제 그게 용익 물권이 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설정해줘. 교환 가치 지배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것이 담보 물권이 되는데 그걸 이제 두 개를 다 제한 물권이라고 말한다. 그 제한 물권에 두 가지가 있죠.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담보 물권이 있는데 여기에 용익 물권의 지상권.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걸 지상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어. 지역권은 이게 타인의 토지를 내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예요. 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통행을 위해서 그런 것이 지역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부동산,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빌려 쓰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용익 물권이 되는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또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담보 물권성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물권으로서 우리 민법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유치권과 저당권만 공부한다. 근데 유치권은 그 물건 때문에 생겼어. 그래서 그 자동차를 수리해서 수리대금 채권이 생겼고 그 건물을 지어서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 또 그 화장실을 임대차에서 화장실을 고쳐서 비용상환초권이 생겼어. 그러면 그것을 받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유치하는 것이니까 단락을 했을 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데 저당권은 이제 약정담보 물권으로서 이거를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채무자가 빚을 안 갚거나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인 것인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부해 보시면서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얘기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60점만 맞아도 붙는 거거든요. 근데 좀 공부해 보면 60점은 다 넘어. 물론 이제 중간까지 잘 안 넘긴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입문 단계에서는 모르겠으면 요 정도만 좀 알고 가셔도 된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권리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아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셨던 근저당이라든지 일괄 경매권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네. 또 법정지상권이 있다더라. 이런 용어들이 있네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한 것이지 여기서 막 모든 내용을 다 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입문 강의는 여기서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강의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권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약법으로 가셔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